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점검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안티드론 시스템 시연회 다녀오셨다고요? 네, 작년이었죠.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022년 12월 26일 북한이 무인 정찰기를 서울까지 내려보내서 나라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 라이브를 포함해서 2회에 걸쳐 안티드론 영상을 한번 만들었었죠. 특히 올 1월에 방영되었던 안티드론 시스템 영상에서는요, 국내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의 오대건 박사팀이 개발한 드론 탐지 레이더 시스템을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이제 오대건 박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올해 2023년에 시연회가 있을 것이니까 꼭 부르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지난 9월 22일이었죠. 전남 고흥 나로도에 있는 고흥 드론 센터에서 시연회가 열려서 제가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현장에서 저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독보적인 드론 탐지 시스템 능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샤르의 군사연구소에서는요, 우리 연구진이 독자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안티드론 시스템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시연한 안티드론 시스템이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그 레이더 시스템인가요? 네, 일단 이 오대건 박사팀의 드론 탐지 레이더 개발 일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17년부터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의 협동로봇 융합연구센터 오대건 선임연구원 연구팀이 과기부 예산을 받아서 초소형 드론 추정용 A사 레이더와 광학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일라이자 시스템 시리즈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2020년 11월 방위사업청 신속 시범 획득 사업으로 선정이 되고요. 5km 탐지 레이더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8개월 만인 2021년 7월 안티드론 레이더 시스템 4세트를 방위사업청에 납품하게 됩니다. 이게 그대로 대한민국 국군한테 가죠. 육군의 2대, 공군의 1대, 해군의 1대. 이게 바로 일라이자 레이더 1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처음에 요구 조건이 뭐였습니까? 5km였잖아요? 탐지거리. 근데 이 5km를 초과하는 8km 탐지 레이더가 납품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까지 육군 시험평가단에 의해서 시험평가 및 필드 테스트가 진행됐고요. 대한민국의 6회 공군한테 실전 배치 완료 및 필드 테스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죠. 그리고 2022년 12월 운영평가까지 다 마치기로 하고 올 2023년 양산사업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북한 무인기 사건이 발발한 거죠. 아쉽게도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 있었을 때 해당 지역에 이 일라이자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군은요, 해외에서 이미 드론 탐지 장비를 들여왔었죠. 이스라엘 라다사의 RPS-42 모델과 역시 이스라엘의 엘타사의 ELM-2106NG, 그 다음에 ELM-2026B 모델, 그리고 영국 플렉스테사의 블라이터 모델도 들여와서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먼저 이 RPS-42는 스펙상 최대 30km의 탐지 거리를 갖고 있고요. RCS 0.005에서 0.05 제곱미터의 표적을 5에서 10km 밖에서 탐지 가능하다고 했죠. 최신 기술에 기반한 A사 레이더로 소형 경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고도 공중 표적뿐만 아니라 사람, 차량 등 다양한 지상 표적도 탐지가 가능하다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탐지 거리는 5km 이내가 한계였죠.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엘타사의 모델들은요, 3D 대공 레이더로 특화된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계식 회전 레이더로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타격 체계와 연동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악천후 시 성능 저하와 함께 산악 지형에서의 운용 시 한계도 뚜렷했습니다. 하지만 육군은 이 두 모델을 비교 검토해서 엘타사의 모델을 선택합니다. 왜냐? 당시 엘타사 모델이 굉장히 싸게 들어왔거든요. 또 하나 있었죠. 영국 플렉스텍사의 블라이터. 그런데 이 블라이터는요, 이 사용 주파수하고 전파 간섭이 심해서 국내에서는 부적격했어요. 왜냐? 이 블라이터의 레이더는요, 주파수 대역이 KU밴드 대역인데, 이 KU밴드는 우리나라에서 위성통신이나 위성방송에서 주로 쓰는 그런 대역이어서,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사용이 굉장히 곤란했었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북한의 무인기가 워낙 작아서요, 지속적인 추적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도입한 이스라엘의 엘타사 레이더들이요, 제 역할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엘타사의 레이더들이 제대로 유지보수가 되지 못했어요. 원인은 뭐냐? 그렇죠.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핵심 장비 국산화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올 1월까지의 얘기예요. 이후 오대건 박사는요, 벤처 창업을 했고요. 민간 기업 토리스 스퀘어에 투자를 받아서 일라이자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일라이자 2 버전이죠. 원래는 올 상반기에 시연이 있었을 예정이었는데요. 완벽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무려 100여 번에 가까운 시뮬레이션과 테스트를 실시해서 이번에 시연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이번 시연 내용하고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네, 시연에는 2대의 드론이 사용됐습니다. RCS 0.03 제곱미터의 매트리스 600 드론과 RCS 0.01 제곱미터의 초소형 드론 DJI 팬텀 4가 사용이 되었죠. 참고로 지난해 침투한 북한 드론 RCS는요 0.03 제곱미터였습니다. 첫 번째 시연은 매트리스 600을 13km 밖에서 탐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역시 매트리스 600을 약 5km에서 탐지하는 거였습니다. 특히 이 두 번째에서 이 매트리스 600 드론은요 90도 횡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왜 90도 횡방향 이동을 했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초소형 드론인 DJI 팬텀 4를 약 9km 거리에서 탐지하는 시연이었습니다. 이 모든 시연에서 이 일라이자 2는요, 완벽하게 드론을 탐지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 일라이자 2가 움직이는 다른 물체들과 드론을 정확히 구분해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소형 표적을 감지하기 위해서는요, 이 레이더의 민감도가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너무 많은 표적이 잡혀서 진짜 표적을 구분해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라이자 2는 AI 기술을 이용해 이를 정확히 구분해냈습니다. 특히 고도차를 정밀하게 구분해내는 것이 인상이 굉장히 깊었어요. 그래서 일라이자 2는요, 소형 무인기 탐지뿐만 아니라 지상의 차량, 해상의 소형 선박도 AI 필터링을 통해 감지해낼 수 있었고요. 이번 시연회를 통해서 성능을 입증했죠. 그리고 시연 과정에서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드론이 고도 400-500m 근처에서부터 탐지가 됐습니다. 분명 지상의 차량이나 해상의 선박이 탐지될 정도면 낮은 고도의 드론도 당연히 탐지되어야 하는데 왜 이랬을까요? 원인은요, 드론의 이동 패턴 때문이었습니다. 드론이 수직 이동을 할 때는 탐지가 안 되고요. 조금이라도 수평 이동을 해야 탐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평뿐만 아니라 이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여도 포착이 가능해요. 또한 아까 두 번째 시연에서 90도 횡방향으로 이동하는 드론 포착에 성공한 레이더 스캔 영상이 있었죠. 근데 왜 이게 90도 횡방향으로 하느냐? 이유는 이겁니다. 의외로 일반적인 레이더는요, 90도 횡방향으로 이동하는 작은 물체를 탐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도플러 효과 때문이에요. 자,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레이더가 정확한 물체 위치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물체와의 상대 수직 속도를 계속해서 측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레이더는 종방향으로 이동하는, 즉 자기들한테 정면으로 이동하는 물체는 계속 수직 상태잖아요. 계속 수직 상태이기 때문에 수직 속도 측정이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횡방향으로 이동하는 물체는 수직 속도 값이 계속 뭐예요?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투수가 던지는 공의 속도를 측정할 때 보통 우리가 스피드건 쓰잖아요. 근데 이 스피드건이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겁니다. 스피드건을 어디서 측정하죠? 포수 뒤에서 측정하잖아요. 왜냐하면 정면으로 어떻게? 종방향으로 날아오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하지만 A사 레이더를 사용하는 일라이자 2는요, 방향과 각도에 상관없이 소형 드론을 탐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욱 정확한 목표 식별을 위해 MWIR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죠. 최대 8km까지 식별이 가능합니다. 이 MWIR은요, 미드웨이브, 즉 중적외선을 뜻합니다. 이게 특히 고온의 목표물 탐지에 유리해서요, 미사일 탐색기에 주로 많이 이용됩니다. 또한 이번 시연에서는요, 드론의 속도가 시속 36km로 느렸습니다. 이건요, 시연을 위해 느리게 한 것일 뿐 실제 시속 300km의 소형 드론 탐지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보셨을 때 아쉬운 점은 없었나요? 네, 이 일라이자 2는요, 이동 설치형 레이더 차량에 탑재돼서 현대 위아의 ADS 고정식 쉘터박스와 함께 운영이 될 수 있는데요. 지난 1월의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현재 타격 체계는 뭐냐?
12.7mm 중기관총이나 40mm 유탄 기관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에어버스터 기능이 있는 40mm 유탄 기관포를 좀 주력으로 쓸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냐? 이 유탄 기관포의 사정거리가 2km라는 거죠. 대공무기 체계치고는 지나치게 사정거리가 짧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업체 관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게 소프트킬 체계하고 연동된다고 해요. 즉 소프트킬 체계로 적 드론의 고도를 낮춰놓은 후에 40mm 유탄 기관포로 하드킬한다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방법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금 위험한 방법 같아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을 봤을 때요, 적의 드론은 발견 즉시 무력화시키는 것이 정답입니다. 요즘 나온 자폭 드론들의 성능을 감안할 때 소프트킬 수준의 대응은 굉장히 위험해요. 더욱이 고도를 낮춰 요격을 한다는 과정 자체가 이 프로토콜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거든요. 따라서 적 드론을 발견 즉시 격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30mm 이상의 구경을 가진 에어버스탄 사용이 가능한 대공 전용 기관포가 필요하죠. 한물간 장비로 취급받던 독일의 게파드 대공 전차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35mm 대공 기관포를 이용해 수많은 러시아군의 드론뿐만 아니라 순항 미사일까지 막아낸 점은 분명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또한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 차량의 시스템을 탑재해야 더욱 유연한 운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정식이면 이걸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동식이면 뭐예요?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죠. 현재 우리는 이미 K-21 보병 전투차에 사용되는 K-40 70구경장 40mm 기관포를 개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기관포는 공중 폭발력 지능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중 목표에 대한 유효 사거리는 4,000m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뭐예요? 훌륭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라이자2하고 K-40 40mm 기관포를 한 차량에 탑재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되면 뭐예요? 너무 고가의 시스템이 되어버리겠죠. 이렇게 되면 또 뭡니까? 대량 배치가 힘들 수도 있어요. 따라서 기존 K-21 보병 전투차를 활용한 방안이 필요할 듯합니다. 일라이자2를 탑재한 별도의 차량을 운영하며 일라이자2가 탐지한 목표를 K-21 보병 전투차 혹은 대공 전용으로 개조된 K-21과 네트워크로 공유해 파괴하는 방법이 함정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K-21 보병 전투차에 별도의 단말기 설치나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하지만 새로운 고가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시연회가 갖는 의미가 뭔가요? 현재 안티드론 시장에서 가장 앞선 시스템은 이스라엘 라다사의 RPS-42 시스템입니다. 제가 아까도 언급했듯이 스펙상 최대 30km의 탐지거리, RCS 0.00에서 0.05 제곱미터의 표적을 5에서 10km 밖에서 탐지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 스펙을 입증할 만한 시연 영상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시죠. 현재 공개된 RPS-40의 영상을 보면요, 약 4km 이내에서 드론을 탐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참고로 이게 눈금 하나가 한 1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전하는 것만큼 그런 스펙을 보여주는 영상이 하나도 없어요. 또한 영국 블라이터사와 미국의 에코다인사는요, 명확히 팬텀4 드론에 대한 최대 탐지 거리를 명시해서 제공을 하는데요. 블라이터사의 A800 러이드는 팬텀4를 3km, 에코다인사의 에코실드도 팬텀4를 3km에서 탐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셨잖아요. 우리 엘라이자2는 어떻습니까? 10에서 13km 거리에서 탐지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력을 검증해냈단 말이죠. 안티드론 시스템에서 탐지거리는요, 기술 경쟁력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먼 거리에서 미리 탐지하는 기술이요, 대피 시간, 그 다음에 무력화 준비 시간 확보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이죠. 더욱이 이 엘라이자2는 고각 범위가 마이너스 30도에서 90도로 넓어서 고도 8km의 소형 드론도 탐지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큰 활약을 한 이란제 자폭 드론 샤이드 136을 포함한 거의 모든 군용 자폭 드론의 운용 고도는 8km 이하입니다. 특히 엘라이자2의 성능은요, 현재 해외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UAE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와 장비 수출 협의가 활발한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사우디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2019년에 발생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글로벌 정유사 아람코의 석유시설 단지에 대한 예멘 반군의 자폭 드론 공격 사례 때문에 소형 드론 전용 탐지 레이더 및 무력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분들 단 10대의 드론으로
대규모 폭발의 화재를 발생시켰거든요. 그래서 사우디가 수조 원 규모의 손실을 봤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선 취유 중단 사태까지 갔었죠. 그래서 당시에 사우디가 우리나라 비호 대공장 값에 급 관심을 보였었죠. 그래서 비호가 사우디까지 가서 시연을 했었지만 레이더 성능의 부족과 에어버스 탄의 부재로 형편없는 성능을 보여서 광탈했습니다. 결국 사우디는 독일 라인메탈사의 스카이쉴드를 배치했죠. 사우디뿐만 아니라 대규모 정유시설을 보유한 UAE 등 중동 산유 국가들은요, 자국의 정유시설 보호를 위해 안티드론 시스템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최고의 드론 탐지 능력을 보인 엘라이자2는요, 조만간 국제 방산 시장에서 가장 큰 기대주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소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죠. 당연히 북한의 정찰 드론을 잡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주요 시설의 대드론 방어에도 굉장히 요긴한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시 국방뿐만 아니라 공항, 유전, 정유시설, 반도체 공장, 자동차,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 시스템 등등등등 사회 전반 시설에 걸쳐 시스템 구축을 해놔야 돼요. 안티드론에 대한. 그날 시연의 현장에서 한전 관계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천천히 가는 배에서 드론 하나 띄워서 뭐 냉각장치나 이런 데 갔다가 자폭해버리면 이거 원전 가동 중단되는 거 일도 아니다. 굉장히 불안하다.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아무튼 일라이자2 제조업체 관계자는요, 지난 7월에 상업적으로 우수한 양산 버전 레이더를 출시했고 제품 생산 공장도 내년 상반기 준공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AI를 적극 활용한 레이더 기술로 탐지 거리 13km를 상회하는 글로벌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고려한다면 전 세계 시장에서 높은 수요가 보장될 수 있는 만큼 K방산 수출의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마켓에 따르면요, 안티드론 시장이 연평균 28%씩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 내년에는요, 약 23억 달러, 하나 약 3조 2천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러면 기자님 생각하실 때는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을 통해 전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차와 같은 전통적인 강력한 무기들이 드론에 의해 너무나 쉽게 무력화되고 있죠. 또한 적에 대한 폭격도 더 이상 폭격기나 전폭기보다는 드론으로 공격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라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적 드론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과제가 된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손으로 만든 세계 최고 수준의 드론 탐지 시스템이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어요. 오데건 박사팀에 투자를 한 토리스 스퀘어는요, 투자 이외에 일절 개발에 관여를 안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새로운 시스템 개발에 대한 도전은요, 필연적으로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트라이얼 앤 에러가 있어야지 뭔가 계속 될 거 아니야. 근데 투자사는 이에 연연하지 않고 개발팀의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개발진의 우수한 역량과 함께 투자사의 이런 자세가 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국내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이기 때문이거든요. 이 두 모습이 융합되어서 최고의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최근 기사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잠수함 장비 개발 늦었다고 벌금 950억, K방산 발목 잡는 지체상금. 여러분, 이 지체상금은 방산업체들로 하여금 납기를 지켜서 군의 전력 누수를 막고자 하는 취지예요. 하지만 무기 신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많아요. 만약 업체 주도가 아닌 관의 주도로 이 사업이 진행되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전 솔직히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 제가 누굴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자는 얘기예요. 더욱이 이번 시연에 군 관계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과연 군과 관은 미래 전쟁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